자, 시네톡톡. 네.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실 그날까지 이어지는 시네톡톡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다큐멘터리 만신의 박창경 감독님 모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뵀었잖아요. 네. 관객과의 대화 행사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정지영 감독님하고 박창경 감독님하고 두 분 같이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를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2번을 봤습니다. 아이고, 예. 힘드셨겠네. 아닙니다. 근데 영화를 한 번 봐서 좋은 영화가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더 좋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만신은 정말 더 좋은 영화의 경우에 해당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지금 개봉한 지 한 얼마나 열흘 정도 지났나요? 열흘 2주 가까이 돼가죠. 예. 스코어를 좀 확인해 봤더니 26,000명 어제까지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로 그 정도면은 대단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요즘이 비수기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다양성 영화에 비해서 네네. 이제 만신은 꾸준히 관객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10,000명 넘는 게 힘들대요. 아이고, 참네.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10,000명을 목표로 해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뭐 상업 영화들 보통 하루에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씩 드는데. 네. 다양성 영화는 이게 참 힘들죠. 아무래도 개봉관이 적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개봉관은 뭐 지금 만신이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작할 때는 88개인가 그랬는데요. 꽤 많이 잡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58개? 58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네. 이, 개봉하는 극장이 많더라도 네네. 개봉 시간대, 네네. 뭐 25시 30분에 뭐 상영을 한다든가, 네. 차라리 상영을 하지 말지. 그게 뭐야. 아침 7시에 상영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멀티플렉스에서 주로 그딴 짓 하죠? 뭐 멀티플렉스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다양성 영화치고는 만신은 비교적 개봉관이 많은 편이죠. 예. 지금과 같은 비수기에서 그래도 26,000명 넘어서서 지금 이번 주말 통과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4만 명, 5만 명에 육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서 좀 축하드리고요. 자, 영화 만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보죠. 다큐멘터리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재가 만신이 담고 있는 소재는 김금하 만신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만신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만신은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하는데 네. 무당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네. 주로 이제 한강 이북 쪽에서 네네. 쓰인 말이고 네. 김금하 선생님은 황해도 구술을 하시는 황해도 만신이세요. 황해도에서는 다 만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김금하 선생님이 지금 중요 무형문화재로 그렇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31년생이시니까 네네. 올해로 이제 84시 되셨죠. 84시고. 네, 근데 아직도 무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 영화가 3년 동안 찍었는데 네. 제가 그러면서 구슬하는 걸 다 이제 모습을 봤죠. 근데 뭐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현역 만신이세요. 네. 뭐 어느 정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고 또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도 영화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짐작이 되실 겁니다. 김금하 만신의 삶과 또 그 부분이 통과했던 어떤 한국 현대사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그 장르가 되게 그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 일반 극영화도 장르들이 다양합니다만, 이러한 형식을, 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처음에 어떤 기획 단계에서 결심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이 주로 이제 가만히 대두고 염두에 두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이 영화를, 물론 영화니까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뭔가 이 만신 한국의 무속이 가장 오래된 한국의 종교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견이 많고 또 천시도 되어 오고 그 김금하 선생이 그런 과정을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쭉 뚫고 오면서 그 온몸으로 그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이런 편견으로부터 벗겨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의무감이랄까요. 그런 게 많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고 네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70년대 뭐 전쟁 때 이런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들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는 뭐 흔히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생생하게 전달되기가 어렵겠고 또 좀 재미도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기왕 무당에 관한 이야기니까 배우들이 좀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걸 한다면 이런 김금화 선생의 활동에 대한 존경도 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김세론 또 유현경, 문소리 세 배우가 김금화 선생이 각 시대를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그냥 단순히 재연이 아니라 좀 드라마틱하게 그 극적인 재미를 갖춘 그런 영화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장면들을 구성하려고 했어요. 영화가 다큐멘터리이면서 극영화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금화 만시님의 인터뷰도 나오고 또 그분의 어떠한 시절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세론 양이라든가 어렸을 때는 김세론 양이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유현경 씨 그리고 중년의 김금화 만시는 이제 문소리 씨가 이제 재연을 해가지고 이제 극영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면서 또 극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예고편을 이 세 배우 또 김금화 선생님 4명이죠. 4명을 중심으로 예고편을 만들었더니 그 완전히 드라마 픽션인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이거 와서 보니 다큐멘터리네. 뭐 트레일러가 페이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장르는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플러스 드라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과거를 재연이라기보다는 재현하는 것이 이제 그 몇 개 중요한 그 인생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세 배우가 연기하는 방식입니다. 야, 그렇군요. 공릉동 아줌마님, 진짜 시간 안 맞아 못 보고 있었어요. 만신. 김세론, 유현경, 문소리 연기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 세 여배우의 연기 다 만족하시죠? 아유, 뭐 워낙 잘하는 배우들이라서 저는 뭐. 이 감독이 좀 폼 잡고 뭐 연기 지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한 수 배웠달까요? 너무들 잘하니까. 특히 김세론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 어린 그 신들린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벌써 훌쩍 컸던데 그때만 해도 아주 어려 보이는데 그런 역할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무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있으세요? 뭐, 제 사생활을 여기서 다 밝혀야 되나요? 그거 뭐 밝히실 수 있을 만큼만. 사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인생의 벼랑 끝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뭐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7, 8년 전부터 좀 힘든 일들을 좀 겪고 몸도 아프고 뭐 그러다가 뭐 종교적인 관심을 좀 갖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교회도 갈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 뭐 계룡산이라던가 뭐 동해바다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궁금하다 저 스스로. 그래서 이제 계룡산에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좀 무시하고 그랬는데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산에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도대체 뭘까? 주로 뭐 선앙당 뭐 이런 데. 선앙당 뭐 암자도 많고요. 그냥 산꼭대기에서 그냥 허공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념이라고도 하고 비손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손을 싹싹 비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제 심금을 울리고 그리고 이 문화가 참 여기서 굉장히 오래된 거고 제가 특히 또 관심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분들 또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차츰
이제 민간신앙 이런 데 관심을 갖다가 네. 그중에 가장 오래된 형식이고 또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무속에 반하게 된 거죠. 네. 참 무속이라고 하는 것,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소재, 긴급마 만신을 통해서 그동안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무속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이 영화 만신에 흘렀던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바로 백현진 씨의 파경이라는 곡이 뒤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데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곡 한번 감상하시고 그 곡에 대해서도 감독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죽은 골무귀 총각 죽은 몽치귀 총에 맞아 타살귀 칼에 맞아 금사귀 어떤 잡놈 불알통이 다 터져 죽은 귀야 어떤 잡년 물똥을 화르르 싸고 죽은 귀야 너도 먹고 물러나고 나도 잡수고 물러간다 너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간다 지수 긴장마에 퉁퉁 부어 죽은 귀 천지만지 담은 전에 벌식하던 거린 귀 비몽사몽 야몽 중에 괴이한 요사귀야 올라고제 상만천에 야행하던 음녀귀야 너도 먹고 물러나고 나도 잡수고 물러간다 너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간다 장님처럼 숲을 속에 독사 물려 남사귀 홍로정화 화염 중에 불타 죽은 화사귀 살인도덕 범죄귀며 종신진역 옥사귀야 만경창파대패에 건너가는 용신귀야 너도 먹고 물러나고 나도 잡수고 물러간다 너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간다 나도 먹고 물러나고 나도 잡수고 물러간다 너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간다. 네, 노래가 아주 독특하죠. 한편에 굿을 듣는 듯한 무당의 어떤 굿거리 하는 판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백현진 씨의 파경이라는 곡의 가사가 실제 굿에서 실제 무가입니다. 무가. 네, 무가 여기도 사설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겠네요. 노래하고 말의 중간쯤 되는데요. 이 파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굿을 3박 4일 5박 6일 그렇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파하는 거예요, 굿을. 그때 이제 무당이 이렇게 장구 하나 놓고 그 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사설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온갖 잡귀들을 다 먹여보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죽은 사람들, 별의별 귀신들을 다 불려다가 먹여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무속의 위대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유일신적인 유일신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런 단일한 시인에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네. 숭앙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신들을 다 불러서 네. 다 용서하고 네. 원한을 풀고 네. 다 먹여서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연민과 자비군요. 네, 아주 그런 게 강합니다. 네. 네.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숫고 물러간다. 네, 거꾸로 말하기도 하고요. 너도 잡숫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간다. 요즘 말하는 그 흔히들 그 대학 교수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이 쭉 떠오르는데 네.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통섭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긴급아 만시는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소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감독님이 차용하신 극영화적인 이 설정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김금만 시인이 넌지시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도 등장하고요. 또 반대로 김금만 시인을 배우들이 바라보는 그런 또 장면도 등장하더라고요. 네. 예. 한 프레임 안에 다큐하고 픽션이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나중에 가면은 또 심지어 영화들의 스텝들도 막 등장하고 카메라가 막 그 김세론 양을 쫓아가는. 그거 스포일러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막 나오고. 되게 또 아주 이 실험적인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영화 속에서 목격이 되는데. 그렇게 툭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이건 영화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은 역시 감독님이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활동을 하셨던 이력하고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장르 영화나 상업 영화를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비교적 자유롭달까요? 그런 너무 이렇게 어떤 규칙 지키는 게 좀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깨는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어서 좀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화를 다 노출하는 이유는 사실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굿에 대한 일종의 헌사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굿에 관한 또는 무속에 관한 김금만 선생의 생애에 관한 영화지만 거꾸로 굿이 영화로 확장된 형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화 자체가 굿이다. 네, 영화 자체를 굿에 최대한 가깝게 해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굿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굿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샤머니즘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게 민족의 어떤 문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아에 다 샤머니즘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 독특한 형식이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의 굿은 이 뭐가 좀 특징적이냐면 공동체 문화랑 아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금만 선생이 무형문화재가 되신 이유가 대동굿하고 배현신굿이라고 해서 배에서 하는 큰 굿인데 이거는 정말로 마을의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미모도 좀 대단하시거든요. 그 미모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황금색 칼을 휘두르고 막 신의 말을 전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죠. 그 사람들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이 풍어도 빌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게. 그거를 몇 날 며칠을 한 것이니까 김금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마을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서로 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 속에서 화해하고 새로 충전해서 또 일을 하러 나가고 그것이 이제 진짜 굿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인 점사라던가 기복적으로만 너무 강조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간절한 거였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굿의 잔치로서의 기능, 굿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가 그런 점에서 얼마나 김금만 선생이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뎌왔는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행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사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신분석학자나 심리치료사가 없었던 시절에. 그렇죠. 예.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심리적 위안을 주는 네. 하나의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또 그 속에서 배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배우이자 네. 사제이자 의사이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카운셀러이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또 그 민속학자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당이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정신 상담 네. 또는 정신과 의사는 그 환자를 관찰하고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고 또 약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당은 그게 아니라 정말 감정적으로 확 공감을 해야만 하는 거고 네. 또 무당과 상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터놓지 않고서는 무당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홀대받고, 네. 사랑받았던 그런 시절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김구한 만신도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또 통과하셨고요. 네, 그게 뭐 사실 유교 시대부터 시작된 거죠. 뭐 네. 유교가 이제 불교 억부를도 했고 네. 또 이 무속을 굉장히 좀 이렇게 천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이미 한 500년 동안 그게 쌓여온 게 있는데다가 네네. 일제가 들어오면서 네네. 이런 큰 굿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결속하기 때문에 네네. 굿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또 전쟁통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무당은 마을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상담을 다 하니까 네네. 누가 어디서 사는지, 누군 몇 살이고 어디 갔는지, 어디 끌려가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불러다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불러다가 마을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네네. 무당을 굉장히 중시하고 취조하고 협박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겪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은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신타파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에서도 어떤 학자분께서 얘기하지만 그 일제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따라하는 척만 하면 그게 됐는데 이제 70년대 들어서는 그 미신이라는 게 내면화되니까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 당집도 부수고 뭐 굿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제 크리스찬들 좀 강한 분들이 이제 또 와서 방해하고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김경환 선생님이 자서전을 쓴 이유가 70년대 하도 억울해서 그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무당은 하소연 듣는 사람이지 하소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트를 한 20권 쓰셨어요. 깨알같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서전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네. 저도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짝꿍이 그 무당집 딸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맨날 놀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 무당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무당집 딸 하면서 맨날 놀리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놀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다 무당의 자식이라고 당군의 자손이라면서요. 당군이 무당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만 무당이나 무속에 대한 한국인들의 어떤 이중적 태도. 한쪽으로는 미신이라 그래서 홀대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 해마다 토정 비결 보고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지금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면서 무속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접근도 좀 영화 속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뭐 무속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이제 무당이나 무속 행위를 한편으로는 좀 너무 무섭게 묘사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희화화해요. 그래서 우습게 보는. 근데 그 중간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기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라던가, 뭐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이사할 때 날 잡는다던가 하는 중요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주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집안에 상이 나서 있는데 진호기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 이중적인 태도가. 그래서 좀 이제는 여러 가지 좀 먹고 살만 하고 정신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박창경 감독님 개인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그 청취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틈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혹시 파킹챈스 활동에 대한 에피소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파킹챈스라는 게 뭘까요? 이 박찬. 네, 그렇습니다. 형님이 이제 박찬욱입니까? 거기서 딴 이름인 것 같은데요. 파킹챈스가 이제 서울에서 뭐 차 몰고 가면 주차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주차 공간이 생기면 잽싸게 차를 갖다 들이댄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생기면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박찬을 따와서 파킹챈스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단편을 한 5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미 박찬욱 감독님하고 같이 만든 거지. 최근에 만든 게 고진감래라고요. 서울시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사람들이 찍은 영상을 서울에 관해서 서울에 뭐 와서 방문한 분들을 뭐 사는 분들이 찍은 영상을 다 모아서 한 60분짜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고진감래요. 그 파킹챈스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만드신.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뭐 기회가 생기면 주차 기회가 생기면. 사실은 그 박창경 감독님의 프로필을 찾아보면 주로 이제 설치 미술가 혹은 뭐 미디어아트 작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직업을 하나 더 추가하시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결심한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병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소위 말해서 입봉작인데요, 만신이. 데뷔작이죠? 그런데 장편 영화는 한 편이 더 있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라고. 안양에 관한 그 영화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봉은 안 했고 이번이 이제 개봉작이죠. 그러면은 그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원래 하시던 그 작업의 연장선에서의 그 영화라고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뮤지엄이나 갤러리에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관객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쓸데없이 어렵게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싫으니까. 미술은 오히려 관객들이 어렵게 해도 좀 용서할 태도가 되어 있어요. 더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영화는 아무래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보면은 또 영화 속에 이제 그 무당이 이렇게 쓰는 모자 같은 게 이렇게 바다 위로 막 뭐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미디아트적인 그런 그 설정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역시 그냥 설치 미술가나 미디어 아트 작가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마 미디어 아티스트 같다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그 판타지 장면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왜냐면 사실 뭐 반지의 제왕이니 뭐니 이런 거 판타지 영화들 보면 그런 미디어 아트적인 그런 거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노동과 기술과 또 예산을 가지고 뭔가 한국적인 판타지를 만들 수 없을까. 그것이 이제 제 고민이었고 이번 영화에서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이 그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의 그 뭐 사실상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에서 이 공중 부감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거 뭐 비행기에서 찍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요즘에는 그야말로 기술이 발달해서 DSLR 가지고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헬리캠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냥 보기에는 좀 장난감 같아요. 한 반경 1m 정도 되는 그게 이렇게 프로펠러들이 달려 있어서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조정해서 DSLR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보정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네. 그 결과가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것도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더 많은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건 이 영화 만신을 통해서 감독님이 가장 좀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내가 이 영화 만신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점이 정말 좋았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다큐멘터리든 뭐 그냥 일반적인 영화든 네. 어쨌든 1, 2년 저는 이 작품 3년 동안 한 거니까 네, 네. 그 사이에 공부도 많이 했고요. 네. 그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도 깊어진 것 같고 네, 네. 저는 지금도 우선 이렇게 무당 나오는 사진집 같은 거 보면은 가슴이 속이 울컥울컥해요. 아, 이 양반들이 다 어디 간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김금화 선생 그 일대기 자서전 좀 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예, 예. 또 그 자서전 제목이 뭐죠? 만신 김금화라는 제목으로 예.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무가집이 또 나와요. 네네. 근데 그 무가집을 보면 이게 정말 옛날 민중들의 그런 그 지혜, 그 구랏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그 전통 문화가 갖고 있는 힘과 가능성 이런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박찬경 감독님의 만신 지금 한창 흥행 선전 중인데요. 더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김금화 만신님의 건강함도 함께 기원을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만신의 박찬경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복 받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개봉하는 인도 영화 런치박스라는 작품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 여기서 목적지는요,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런 곳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잘못한 기차가 데려다준 바로 그곳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목적지겠죠.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이 상상했던 10년 후의 목적지, 그게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 서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영화평론가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목적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만 그 기차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1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지에 당도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차를 제대로 탄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잘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최광의 영화 시리즈 마칠 시간 됐습니다. 이번 주 작별곡은 영화 이터널 선샤인 가운데 흘렀던 백의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즐감하십시오.